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차량은 아우디 R8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R8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같이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들은 제가 아우디 R8을 통해서 처음 서킷을 입문하면서 겪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그런 짤들을 연속해서 붙여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랩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뒤에 첨부를 하겠지만, 지금하고 시대적인 차이가 많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뭐 넥센 SUR4G, 그 다음에 난각 AR1, CRS, 그리고 심지어는 요코하마 A052까지 굉장히 하이그립 타이어들로 트랙을 많이 여러분들이 타고 있고, 또 그런 타이어들 기반으로 한 랩타임에 적응돼서 보게 되면 과거 랩타임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금 제가 R8을 타던 당시, 그때는 보통 한국 타이어 RS3 혹은 금호 V720 정도밖에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비해서는 랩타임이 굉장히 많이 처져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최대한 이 기술적인 차이를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저 영상 보시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 영상 후미에 다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 보통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제일 상대하기 힘든 환자가 보통 40대 이상의 남자 환자들입니다. 그게 왜냐면 의사 말 안 들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그런 굉장히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객관적인 어떤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치료 계획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말하면 그냥 갔다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되돌아옵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 특히 차 좋아하는 남자들은 이런 개 꼰대 마인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랩 타임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와인딩 코스에서 뭐 초가 좀 더 빠르고 느리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운전을 잘한다 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죠. 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이제 차 좀 탄다, 차에 대해서 좀 잘 안다, 그리고 랩 타임도 빠르고 운전에 대한 것을 조예가 깊다, 뭐 이런 평을 나름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꼰대계의 어떻게 보면 나름 상위 포식자가 된 개꼰대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런 저를 운전에 눈을 뜨게 해준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우디 R8입니다. 저의 이 잠깐 왔었던 초창기에 그 이 근거 없는 꼰대 마인드를 그냥 개박살 내버린 게 아우디 R8입니다. 너 그냥 족밥이야, 그냥 이렇게 알려준 스승이죠. 제가 영상 서두에 보여드린 이벤트들은 뭐 제가 R8을 통해 가지고 서킷을 입문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된 건데요. 이게 아무리 서킷을 입문하는 그런 초보 내지는 초심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외발 휠을 타도 이렇게까지 자빠지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너무 과도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뭐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일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처음에 진짜 원래 차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결국 제가 BMW F80 M3를 같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추후에 구매를 하게 돼서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
지난번 그러니까 서킷 입문 스토리 16부작에서 제가 아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두 차량을 같이 타면서 비교를 해보니 아 원래 차가 이런 거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었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달랐는가? 자, RA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 악셀을 밟든 뭘 하든 핸들을 돌리든 그냥 늘 누가 와서 뒤통수를 그냥 세게 후려 때리는, 그렇게 해서 한 대 맞고 막 휘청하는 늘 이런 모션으로 저는 따라서 움직였었고, 반대로 F80 M3를 탈 때는 진짜 누가 앞에서 머리 끄댕이 잡고 질질질 자꾸 끌고 가는 그런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개답답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주행을 하게 되는 경험을 이 양극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후행적으로 결국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 어떤 경험치들과 내지는 지식의 내용들이 갖춰지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아우디 R8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차대에서 이런 정보들의 상당수가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패션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우디 R8만큼 어떻게 보면 영혼이 충만한 그런 차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 이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독일 3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벤츠, BMW, 아우디, 이 중에 맨날 치이면서 진짜 막내 역할만 해오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폭스바겐 마찬가지, 아우디하고 같은 회사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깨보고자 아우디에서는 나름 엄청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갈아 넣은 게 어디냐? 차대입니다. 차대. 이 차대가 그 여러분들 뭐 과거에 그런 뭐 광고나 아니면 그런 분석 글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우디의 스페이스 프레임 방식의 바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시작이 람보르기니 가야루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루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원가 절감을 일정 부분 도모하고, 왜냐면 차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가야루도의 차대에서 일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나 강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추후에는 우라칸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차대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 무식한 바디하면 뭐 우리가 흔히 뭐 BMW M 차량들 내지는 뭐 벤츠의 AMG 뭐 이런 차량들 바디 강성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분석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차들 차대 강성 어마어마한 차들이 있어요. 첫 번째 C7 콜벳입니다. 요 위에 같이 제가 띄워 드릴 건데, 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무식한 레더 타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무슨 오프로드 내지는 막 진짜 그런 픽업 트럭들 차대를 보는 듯한. 그리고 얘네들은 C7 같은 경우에 뭐 서스펜션 구조도 되게 특이하게 쓰죠. 판 스프링 갖다 쓰고, 뭐 그거는 추후에 제가 아마 C7에 대한 얘기를 따로 또 살짝 언급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자세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C7의 바디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강성 자체가. 근데 이것도 기본 베이스가 레더 타입의 프레임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는 C8 여기 가서 그 어떤 기존의 C7에서 가지고 있던 굉장히 튼튼한 바디의 어떤 그런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C8은 미드십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그런 헤리티지를 가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성 높은 미드십 후륜 이런 차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근데 이 구조를 살짝 C8을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아우디 R8의 스페이스 프레임 방식의 바디가 훨씬 고차원적인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디의 강성, 그 셰시의 강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의 움직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관적이고 직결적으로 바뀌면 늘 오버스티어가 이렇게 발생하고 차가 팽이처럼 이렇게 늘 도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우디가
이렇게 영혼 충만하고 고강도의 셰시 강성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결국 하체하고 서스펜션 세팅도 나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했을 텐데, 이것이 사실 제가 탔던 차량은 V10 플러스입니다. V10 플러스. 그러면 이게 1세대 아우디 RA 처음 나왔을 때 4.2L짜리 엔진을 썼었죠. RS5에 들어갔던. 근데 그 이후에 0.2, 그러니까 MK2가 5.2 엔진, 지금하고 같은 엔진을 쓰게 되지만 미션 자체를 싱글 클러치를 쓰게 됩니다. 이게 0.2, 그러니까 MK2였고, 이 당시에 서스펜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RC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MRC 서스펜션이 엄청난 하자예요. 이게 뭐 조금만 주행하면 다 터지고, 뭐 근데 비용은 엄청나게 높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차에. 그러면서 MK3, 지금 V10 플러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소유했던 차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기계식 서스펜션을 그냥 다시 때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세라믹 브레이크를 꽂게 되고, 뭐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차다 보니까 물론 뭐 공기 역학적으로 뭐 공기 저항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데이터는 나오지만, 사실 그건 뭐 절대적인 값이지 이 차의 상대적인 밸런스를 뭐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저 그런 공기 역학적인 뭐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공력을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에서 브레이크는 뭐 그래도 막 아주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세라믹 브레이크 기본 이상은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바디를 그렇게 개발할 때 같은 그런 영혼 충만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대충 때려 넣어버린 그런 기계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이 세팅 값이 굉장히 엉성하게 잡히게 됐다. 그러면서 이 차의 밸런스는 극악의 오버스티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엔진이 뒤에 있는 미드십이잖아요. 바디 자체의 강성도 굉장히 높고 미드십 자체의 밸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브레이킹 하중도 엉망이고, 그 이후에 뉴트럴 구간에서는 그냥 여지없이 차는 그냥 뒤로 날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우디 R8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도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장비를 켜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8은 무사고 차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뭐 여기저기 뭐 그냥 기본 전손 한 번은 그냥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제조기, 그러니까 당시에 신개념의 그런 과부 제조기였죠. 옛날 그 포르쉐 GT2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 이상의 과부 제조기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바디 자체의 강성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그렇게 뭐 사망 사고가 막 일어나는 그런 차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우디 R8의 부족한 서스펜션 세팅, 그럼 그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셰시의 강성이 높아지면요, 롤과 피치가 일반적인 다른 비슷한 무게와 비슷한 출력 내지 그런 것들을 가진 바디 강성이 떨어지는 차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롤과 피치가 강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아우디는 분명히 당시에 양산차의 세팅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그전에는 이런 강성 높은, 어떻게 보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앞뒤는 스페이스 프레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콕핏 부분은 뭐 모노코크로 갔지만, 어찌됐건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컴바인돼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2인승이고 기본적으로 콕핏의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콕핏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바디의 강성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구조상 딱 봐도 보입니다. 아무튼 거기서는 롤과 피치가 제어가 안 된다. 즉 이게 무게 중심 자체가 그래도 정중앙을 놓고 봤을 때 약간 후방으로 위치하게 되고, 그게 미드십 방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출력은 500마력이 넘어가니 거의 600마력에 육박하는 그런 출력을 가진 차량으로서 브레이크 하중이 딱 걸리게 될 때 여기서 오는 범프의 스트로크 자체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그냥 바로 절어버리고 뒤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치에서 오는 어떤 세팅 값을 못 찾아냈다. 그 다음에 차가 회두를 하게 되고 가속을 하게 될 때 후방으로 올 때 여기서 오는 차대의 강성이 떨어진다면 이게 차대에서 뒤틀림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은 대충 그냥 언더스티어 내면서 그냥 밀고 가는 그런 타입으로 보통 오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번 떠버리면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셀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뒤틀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어의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스트로크의 충분한 확보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댐핑 스피드가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팽이처럼 도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스펜션을 만진다면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론트 쇼크의 범프와 리어 쇼크의 리바운드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프론트 리어의 에어로다이나믹으로 일반 어느 정도는 이 하체에서 오는 로스를 좀 잠궈 놓고 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타면서 고민하고 진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완주가 안 되니까 이거를 제대로 완주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이거는 제가 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왼발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악셀과 브레이크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발이 안 붙어 있으면 이 차는 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왼발 브레이크를 쓰면서 오른발로는 악셀을 늘 오버랩을 시키면서 언더스티어 아니면 오버스티어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버가 계속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왼발 브레이크를 공도에서도 일정 부분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트랙에서는 지금도 모든 차를 저는 수동차가 아니고서는 다 왼발 브레이크를 쓰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우디 RA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의사들도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내진 수련 받고 처음 나와가지고 첫 어떤 취직한 그 병원의 진료 방식이나 철학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앞으로 개업해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병원의 어떤 경험이나 그때 임프레션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개업 인생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R8이 저한테 줬던 임프레션, 그리고 그때의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른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정반대인 차량들에서도 저는 그때 익혔던 그 테크닉과 그 어떤 시각, 이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첫 번째 경험했던 그 차의 중요성은 엄청난 거죠. 아무튼 저는 이 왼발 브레이킹을 쓰면서 그나마 주행 비슷한 완성도라기보다는 그나마 비슷한 주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랩타임의 단축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건 맨 뒤에 제가 인캠을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발 브레이크를 쓰면서 나름 당시에는 뭐 이 근방의 랩타임을 찍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순정차에 뭐 V720 타이어를 끼고, 지금 마지막 영상은 제가 금호 엑스타 V720 타이어 정 사이즈, 그러니까 프론트 235, 리어 305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이렇게 랩타임을 찍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랩은 당시에 46초대였는데 이게 지금 영상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마 47초 초반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건데요. 이 47초라는 초가 굉장히 어려운 초였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안주를 하게 됐고 나름 어깨 뽕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이없이 참 뭐 이런 운전이 다 있나 싶은데 당시에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차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지금은 또 다르고 뭐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식의 깊이와 경험치가 지금하고는 달라서 그랬겠지만, 제가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981 그때 박스터 S 굉장히 추천했잖아요. 얘와 마찬가지로 이 아우디 R8 미드십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영혼의 깊이로 본다면 이 981보다도 한 차원 높은
영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R8은 꼭 한번 다시 제가 타보고 싶습니다. 이 차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성도 있는 주행이 결국에는 불가능했었고, 이 활용 점정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아우디 R8을 보면 진짜 영혼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는 차대와 셰시, 여기에 대한 이들의 아우디, 이 사람들의 당시에 어떤 그런 철학과 그 다음에 야망,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이 엔진에 대한 알죠? 뭐 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 우라칸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이로드 때부터 5.2리터 10기통짜리 이 엔진은 탱크입니다. 이거는 작품이죠. 그것이 합해졌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다만 여기서 마지막 진짜 이 하체 세팅 이 부분만 잡아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잡아냈더라면 아마 이 평가가 지금하고 또 약간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요게 안 됐죠. 아우디 입장에서 이 활용 전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저희 JBRT의 서스펜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의 이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야 정말 작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희망과 기대가 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마 제가 이 녀석을 꼭 한번 다시 데리고 와서 정말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영예를 다시 한번 제가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만큼 차대의 내지는 셰시의 강성,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직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되는 차는 거의 드물다. 아우디 R8만큼.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바디 M이 아무리 과거 236, 246을 거쳐오면서 M의 바디 강성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G바디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순히 레이아웃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깊이, 이 셰시의 영혼의 깊이는 아마 아우디에서 다시는 찾아보기 힘든, 이제 내리막길을 그냥 한참 걸어가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그런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든, 어떻게 보면 아마 정점에 있었던 그 기술력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열정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저는 R8의 이 셰시 강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차들은 이게 기준이 돼서 늘 이쪽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는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기술력들이, 우리의 JBRT의 영혼들이 들어가주면 정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데이터들을 아마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당시에 좀 부족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불킥 할 수 있는 영상이지만 당시에는 제가 자신만만했던 그 인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아마 아쉽지만 제 이 16부작에서 미드십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이 16부작 이후에도 분명히 저희는 정말 최상의 밸런스를 가진 미드십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진짜 하이엔드의 어떤 그런 주행을 보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지막 인캠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